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 네, 설을 지나고 쉬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네, 팟캐스트 들으실 때는 좀 늦춰주시겠죠? 네, 오늘 참여한 도항구고요. 네, 오늘 또 항상 같이 하는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대 초 인텔 코리아 한국 대표로 선발돼서 아태적가 가지고 퀴즈대 1등 영원한 챔피언 1등하고 그 대회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뭐 하나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정성 기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남는 복 있으면 저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드디어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열심히 달려보죠 라고 했더니 벌써 2월 2달이 갔어. 2달이 갔고 야, 다음 주 또 3월 1일이 목요일이에요. 3일절. 3일절인데? 우리 쉬어야 되잖아. 그쵸. 큰일 났네. 매주 쉬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이버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것 같아요. 저희 네이버 댓글에 문제 있다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실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계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그런 데서도 음모론을 제기도 했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6월에 그 보도자료를 뿌렸었어요.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분들이라든가 음모론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뉴스 투명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뉴스 댓글 투명성. 잠시 찾아볼게요. 제가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삭제 댓글 이력을 공개하고 삭제 시간 및 댓글 수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은 신고 대신 접기 요청. 사용자 의견을 더욱 빠르게 반영했고 더욱 다양한 댓글 볼 수 있게 공감 비율 순 정렬을 추가했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추가한 거죠, 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발표하고 맨 마지막에 멘트로 이제 당시 네이버의 유봉석 미디어 소프트 리더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뉴스 댓글창이 더 활발하고 건전한 공론장 기능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 중 댓글 작성 국가, 작성 디바이스에 따른 댓글 작성 분포, 연령별, 성별 댓글 소비 분포 이런 것도 다 그래프로 쉽게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당시 이제 네이버가 이제 막 실시간 급상승 이런 것도 투명성 얘기가 이슈 있다 보니까 한성숙 대표도 취임 당시에 이제 기술 플랫폼의 근간, 그건 사용자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투명성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음모론자들이 그 10월달에 이해진 전 의장이 그 정무위에 국회 저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총수냐 아니냐부터 해서 국회 증언으로 나가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송희경 비대표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둘이 주고 받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가서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반영된지는 릴리즈를 안 했어요. 검색해 보니까 그 릴리즈는 안 나와. 근데 문제는 강은성 기자 아시죠? 저희들은 아는 후배 기자인데 그 기자가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투명성보다는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며칠 전에 제가 이걸 갖다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그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답변을 받았어. 이 방송에서 와우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네이버가 커넥트 행사라고요. 그 소규모 고객 행사에 1년 동안 하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덜컥 기자들이 갔다가 기자들 그 댓글 물어봤나 봐. 그렇죠. 거기서 그 댓글 투명성 관련돼서 이제
발표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받은 것만 먼저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냈던 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바꿨는지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호감순에서 왜 순공감순로 댓글 정책이 변경되어 있느냐. 일단 국감장에서 그쪽 송혜경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분들이 기준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이 있었다.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전의 정렬 방식에는 공감이 1000여 그리고 비공감이 300인 댓글보다 네. 공감이 500이고 비공감이 100인 댓글이 더 상위에 나오는 구조였나 봐요. 이상하다. 공감을 1000을 받고 비공감이 300이면 공감 500하고 비공감이 100인 것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공감 500과 비공감 100인 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감 비공감 방식으로 이렇게 정렬을 변경하게 됐고 다음이나 네이트 등 국내 대부분의 포털들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네. 네이버가 일단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답변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댓글 뉴스 서비스는 사용자의 공간으로 사용자들의 불편등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정책은 바뀔 수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문제 제기하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왔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어뷰징으로 이것도 요거는 정성 기자께서 한번 네. 댓글 어뷰징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진짜 하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뷰징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사람들이. 그걸 파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이버 댓글, 그러니까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네네네. 것들을 트래픽을 만들거나 이런 유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여전히 팔고 있고 실제로 제가 몇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작을 해요. 네. 예,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이제 블로깅하는 것들에 대한 순위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 작년 말 거긴 하지만 여전히 동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어뷰징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AI 기술이라든가 딥러닝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뭐 댓글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막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잠깐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어뷰징 이제 사전 감지하는 기술에는 뭐 유입 경로 체크라든가 레퍼럴 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유저 인증 체크가 또 있고 이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는 쿠키라든가 토큰 값을 또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상 패턴 감지.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자주 걸리는데 뭐 페이스북 자주 걸리세요? 페이스북에서 계속 캡처 그거 하라 그러고 제가 할 때 몽창 올리니까 뭐 누가 또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저번 주엔 아주 그냥 되게 많이 열이 받았어요. 페이스북에서요? 예. 누가 신고했어요? 뭐 올렸어? 그 이제 뭐 자모 한당 욕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 욕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썼어요. 뭐 한 줄밖에 저는 쓰지 않았는데 참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사용 패턴 감지. 그러니까 저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 해서 남들은 오해하더라고요. 해킹 당한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을 이제 하면 못 쓰게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접속을 못 하게 되니까 네. 아주 한동안 되게 열받았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 회원 시스템하고 연계해가지고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유저 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이버에 사실은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를 멀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가짜로 만드는 아이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죠. 뭐 A, B, C, D, F.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디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들이 나서가지고도 이제 몇몇 개발자들이 이제 특정 IP를 하거나 특정 그렇죠, 아이디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그 네네네. 시간대를 계속 하니까 이제 특정한 키워드를 넣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비방이죠. 그렇죠.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정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네이버잖아요. 네네.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댓글 다는 거는 다 알 텐데 네.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방치했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엊그제 그 새로운 최신 정말 저희 메일 서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되게 비싼 건데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다이나믹 스크린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메일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네. 우리도 설치해줘? 거기 걸 쓰게 해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놨더니 뭐냐면 IP를 1440분 동안 이제 체킹을 해서
왜냐면 동일한 IP잖아요. 어차피 쓰는 건 유동을 쓰더라도 동일한 IP로 접속이 되는데 그 IP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해킹이 들어오냐면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그온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접속을 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건데 이제 보면은 뭐 초당 저희 거 로그를 살펴보니까 초당 이렇게 들어와요. 초당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 네, 초당이 지금 33분 55초, 33분 54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일정 시간 동안 똑같이 되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머신러닝이 적용이 된 거죠. 아 이제 그런 메일 서버에서도 그렇죠. 예. 그치 예전에 인공지능 공격하니까 인공지능을 막아야 되는 것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저희가 왜냐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이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해 로그를 확인을 해서 얘는 블랙리스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리스트 만들었고 진짜 했는데 오랜만에 듣는데 그렇죠. 되게 재밌죠. 그쪽을 취재를 안 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정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한 2년 전부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그동안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에서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리고 메일도 아니고 자기는 맨날 체크하는 건데 서비스를 그렇죠. 그거 계속 빅데이터 한 번만 돌려보면 나오는 빅데이터 자기 맨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면피성 발언인 거고 어찌됐든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실 해킹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 부분인데 링크를 주면 권한도 줘야지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비정상적인 요청이라든가 캡처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그동안 성실하게 했을까?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까봐도 사실은 아이디를 왜 멀티로 줘야 되지? 아이디를 멀티로 줘야 될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네이버의 어떤 자기네들 서비스 그러네요. 아이디를 댓글 다는 거를 개인들이 댓글 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업이 못 달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정말 뭐 저희 늘상 하던 식으로 실명제 다 실명제 돼 있잖아요, 거의. 실명제 돼 있는데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이버가 그동안 이메일 웬만하면 좀 실명제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네, 아니죠. 그렇진 않죠. 댓글 실명제는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되어 있죠. 미디어들 댓글 실명했다가 저희들이 블루투가 도망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페이스북으로. 우리 때문에 그런가? 소셜 그렇죠. 댓글로 도망가면서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해갈 방법들이 많고 오히려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컴퓨팅 리소스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다른 거 어쩔 수 없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 의견을 서로 싫어할 수도 있고. 네네네. 다양한 의견의 장이니까. 근데 그렇죠. 실제는 그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도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되게 웃겼던 일이 뭐냐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뭐 어떤 분인데 이분이 모처럼 만에 네이버 안 들어가다가 몇 년 만에 들어갔나 봐요. 네네네. 이분의 글을 보고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미 민심이 이반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의 등을 돌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 댓글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은 항상 이 정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세상이 되게 다양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믿는 거야. 정부가 뭐 발표했거나 뭐 한 거는 전혀 안 믿고 오히려 이제 그 댓글 봤더니 이분이 막 당황했다는 식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정체를 알았고 그러니까 누구 이게 정권을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거든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희 늘상 얘기했던 뭐 시발단이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 계속 쓰고 있다. 그게 실제적으로 국내 개발진을 위해서든 아니면 해외 개발진을 위해서든 간에 뭐 어쨌든 위치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거니까 뭐 IP를 막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선수 대표가 뉴스 내용과는 상관없는 댓글이 달리고 거기 댓글에 대한 토론장이 되고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 의도한 대로 다를 수 있지. 네, 그걸 오히려 정반 합의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댓글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 기사는 이건데 이게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댓글에 팩트가 나오고 팩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면피성, 뭐 AI로 자동으로 접히게 만들겠다, 댓글에 필요 없는 내용들을 금칙어 설정하겠다, 뭐 댓글수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좀 정부 정책이랑 너무 닮아 있어요. 뭐 불법이야, 비트코인 하지 마,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고 하고 이런 거 저는 좀 좋은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이버 댓글 문제 많다. 뉴스 댓글도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사용자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긴 하겠어요. 가짜뉴스도 올라올 수 있고 막 하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미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방치할 수 있지. 그렇죠. 난 모르겠다. 양쪽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받은 메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몇 개월 동안 테스트해가지고 뭔가를 넣었어요. 6월에 그걸 릴리즈를 했어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당에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는다. 근데 거기서 보통 가서 진짜 음모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서 그러면 실무팀하고. 왜냐면 그건 총수도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자마자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의 문제가 지금 폭발했잖아요. 네네.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네이버 행보는 진짜 누가 기다렸더란 듯이 요 10월달 그 둘이 질의하고 답변한 다음에 바로 11월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음모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었어. 그런 와중에 다시 이제 자기네가 무슨 인공지능을 맡겠다라고 하는. 아니 프로그램으로 IP들이 계속 지금 시스템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다 모니터링 없이 바로 막으면 되잖아. 그 보안 공격이랑 똑같다고 봐봐요. 시스템이 달고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렇죠. 사람이 그 몇 명으로 해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누가 봐도,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걸러내기만 하면 그쵸. 금방 막 징후를 포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댓글 달는, 근데 그거 아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예전에 글 쓰잖아요. 네. 상위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사람이 써야 돼요. 시스템을 체크하게 내놨어 이미 자기네 돈 되는 데는. 그렇게. 카편 패스트 하잖아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래, 딱 입력되는 순간 시스템이 딱 체크해. 분량이 어느 거 글자 수가 몇 자고 이랬는데 그게 분량이 어디까지 몇 초에 입력된지를 지가 시스템에 써놨다니까. 아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고 썼어요. 사람들이 너 미친 짓이 안 했더니 네이버 알고리즘을 모르시군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와서 타자를 치는 거를 시스템에 넣어놨다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지. 그러니까 아는 선수들은 거기서 쳤어요. 그래서 진짜 딱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잘 노출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 막고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찾아낸 거야. 근데 블로그에는 그걸 바로 정했어요. 왜? 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고 좋은 콘텐츠가 올라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 블로그에는 그런 걸 적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IP나 특정한 어떤 제목이나 그 글로 자기네 시스템에 동시에 몇 개가 지금 살포되고 있는지. 네.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귀신들이지. 저희들이 인공지능하고 보안 공격하다 보면 네네. 뭣도 아냐면 사람은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움직여요. 그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이건 사람이 하는구나 최소한. 시스템이 로봇이 입력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안다고 그랬다니까. 그럼요. 근데 인공지능 그렇게 잘한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좋은 기술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막으라고요. 진짜. 두 번째 뉴스는? 두 번째 뉴스. 네. 저희 작년에 되게 큰 빅딜이죠.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세계 최대 기업이 이제 탄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브로드컴 문제죠. 브로드컴하고 퀄컴이 이제 브로드컴이 4위고 퀄컴이 3위인데 퀄컴이 이제 인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제안한 게 퀄컴은 관심 없어 그랬죠. 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몰라보는 거. 네, 그러니까 1,0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배팅을 했는데 퀄컴이 싫어, 너무 낮아 우리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는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나라 돈은 얼마지 저거? 127조 정도 되네요. 127조 정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 달에 삼성이 사면 되면 안 됩니까? 삼성이요? 삼성이 살 일이 없죠. 왜요? 퀄컴 사면은 재미 좋은 거 아닙니까? 117조면 미래 전망 투자 비용이 위험 부담이 조금 있죠. 삼성이 또 그만큼 배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캐파와 규모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걸 인수했을 때 어떤 미치는 그런 전략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인수하면 좋긴 하지만 퀄컴이 일단 싫어할 거고 삼성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인수가를 1,210억 달러로 올려놨어요 또. 근데 이제 이것도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퀄컴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밑에 또 이제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도 인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브로드컴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퍼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애들도 이제 NXP도 380억 달러에 이제 배팅을 했는데 싫어. 그랬더니 이게 인수 제한가를 16% 다시 올려가지고 440억 달러. 우리나라 치면 47조예요. 그러면 얘네를 인수하게 되면 퀄컴의 가격은 뭐 지금 127조 정도 된 거에다가 47억인데 한 200조가 되는 거죠. 인수 금액이. 그래서 야, 뭔 헛소리 하지 마 니네 씨막 그래갖고 이제 브로드컴이 열받아가지고 인수 가격을 내렸어요. 1,170억 달러로 127조 원으로 내려가지고. 만약에 근데 퀄컴 주주들이 자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브로드컴이 그냥 그러니까 툭 던진 거예요? 브로드컴은 두 회사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고,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사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대표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그러니까 인사병으로 유명하고. 실제 브로드컴은 브랜드만 남겨놓은 거고 실제는 그렇죠. 아시아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2의 손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NXP 주주들이 좀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NXP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뭐 주당 125달러라 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통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애플이랑 이제 크게 반도체 공급처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애플 아니면 삼성. PC 계열, 그렇죠. 모바일. 뭐 태블릿 파트하고, 노트북이나 PC 쪽. 그렇죠. 그 서버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개인 딴에는 일반 모바일 기기, 모바일이나 태블릿, IoT 기기들. 그다음에 아주 작은 데는 IoT 기기들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몇 개로 이렇게 통합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능이 그렇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전에 멀티로 있던 칩들이 원칩 솔루션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일단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인텔도 모바일로도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요. 애플도 자꾸 퀄컴한테만 주는 거를 예전에 나눠서 주니까 그쵸. 퀄컴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만 했다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는 그리고 또 큰 사업들이 또 자동차 전장 쪽들도 되게 많이 크고 반도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애들은 계속 이제 CR이라서 코스트 리덕션, 그래서 계속 그 부품 단가를 계속 낮추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에는 못 받는다. 애플처럼.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해서 우리가 APU 만드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만들어야지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컴도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더 받아낼 수도 있고, 뭐 퀄컴 뭐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거 뭐 애틀이 할 때부터 유명했으니까. 어찌 됐든 만약에 정말 합병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00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서 뭐 역사를 새로 쓰는 거고. 테크 분야에서는 델이 HP 인수 아니구나. EMC 큰일 날 뻔했네요. 네. EMC 인수할 때 네. 썼던 돈이 엄청 컸는데 요즘은 거기도 되게 재미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상장 폐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2B 기업으로 탈바꿈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인수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엄청 들어갔죠. 승자의 저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회사 중에 VM웨어라고 있어요. 네네. 요 회사는 그냥 있었거든. 남겨놨죠. 요걸 통해서 상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의 회사를 사는 거지 다시. 그렇죠. 그러면서 상장으로 다시 들어와. 그러면 그 지금 금융비용, 빚을 갖고 있는 그 비용 있죠? 쭉쭉 그게 많이 나가. 네, 그렇죠. 아니 쑥 해서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큰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 여기도 브로드컴이 퀄컴한테 그 정도 200조를 주고 나서 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승자의 저주 아니냐. 200조의 금융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이제 짝을 돌리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200조의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성장폭들을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수익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몇 년을 해가지고 저걸 인수해서 뽑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이 정말 뭐 IT 시장들도 예전에 뭐 저희 30년 전만 해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모든 파트들이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역으로 퀄컴이 브로드컴을 먹으면 안 돼요? 퀄컴의 브로드컴을 먹어도 되긴 하죠. 근데 걔들은 굳이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네. 이걸로도 잘 버는데. 브로드컴이 제안한 그 브로드컴이 하고 싶은 거지. 퀄컴은 상관없어. 근데 좋아, 팔 수는 있는데. 주주들이 동하는구나. 그렇죠. 팔 수 있는. 우리 주가 2배?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 이슈도 참 지켜보면 재미난 거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빠르면 상반기에 발표가 날 수도 있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NXP 어부질이 되게 부럽네요. 세 번째 뉴스는 다음 주가 네네. MWC예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9. 그죠? 갤럭시 9 네. 이거를 선보인다고 하고 막 이게 많이 유출되기도 했어요. 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유치는데 저는 뭐 똑같죠. 길어지고 밑으로 길어지고 다들 망작이라고 그러는데 뭐 왜 자꾸 망작이라고 그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넷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판은 뭐 28일부터 올해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달 말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노트 8을 써봤잖아요. 그 라이브 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사진도 진짜 기막히고 잘 그러다 찍히고. 보니까 잘 찍혀 진짜. 네. 화질 너무 좋아. 그러다가 참았잖아. 작년에 안 사볼 때 넘어왔는데 이게 이번에 갤럭시 9이 나오고 네. 또 9 플러스도 6.2인치 그러니까 두 종류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5.8인치하고 갤럭시 S9 플러스 6.2인치. 그래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약 가입을 해. 일반 소비자들은 공식 출시는 3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노트 8을 살까? 아니면 이거를 살까? 옛날에는 저 기능을 쓰고 싶어서 제품을 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막 되게 옛날에는 정말 절세 미인이었는데 네. 요즘은 다 이뻐요. 네. S8도 이쁘고 S7도 이쁘고. 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땡긴다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X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러니까 딱 이제 땡기는 게 뭐냐면 그냥 저런 거죠. 이제 5G 속도 대비 속도 대비.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요금제랑 데이터 부분이 걸려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초당 1000장 이상 촬영이 가능하대요. 그게 보세요. 그러면 초당 1000장인데 차작도 아니잖아. 차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메모리 용량 그것도 따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질을 얼마로 찍을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이거 스마트폰 256이 아마 기본일 거거든요. 도 기자님 SSD 몇 개가인지 아시죠? 지금 쓰고 계시는 몰라요. 256 들어있잖아요. 그렇구나. 그거를 사는 순간 데이터 백업을 하려면 외장 하드가 또 따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간대요. 카메라 렌즈 2개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것도 아이폰에 있었던 이모지, 그러니까 사용자 얼굴을 3D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림 문자로 바꿔줄 기능도 바로 따라하고 애플이 내놓으면 바로 따라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실제 이 폰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게 실제 저번에 9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폰들에 그 인공지능, 신경망 관련된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기능들 넣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CPU 단에 약간 넣어줘야 돼요. 프로세서 코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코어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옆에. 근데 그 기능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게 있고 이제 삼성이 일단 그걸 공개한다는 뉴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텔레콤하고 KT는 이제 5G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KT 입장에서는 자랑할 게 많겠죠. 왜냐면 지금 평차에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했다. 그 내용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고 SKT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얘기는 못 하니까 후원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기도 계속 연구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거기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도 만들었다고. 그리고 또 VR 기능에 홀로그램 넣어가지고 전복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5G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번에 CS 갔다 와서도 5G보다는
커넥티드된 세상이 네. 이제 더 그러니까 광대역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G긴 하지만 해외는 그나마라도 LTE라도 광대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진짜 사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막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맨날 5G야 이러는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거냐.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도로망을 넓히는 거고 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망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5G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바꾸는 이유는 저한테 동인되는 거는 지금 속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고 뭐 사진이 몇천 장이 찍히는 거든 사실은 지금도 뭐 그럭저럭 찍히고 있고. 야 뭐 이런 때 LG가 모듈형을 내놨어야 되는데 바로 바꿀 수 있게. 아니면 5G 가서 모듈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5G 가서. 아니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칩만 이거 여기 유심칩 넣는 자리에 네. 통신칩만 넣게 누가 모듈 설계만 칩만? 해주면 딱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잠깐 얘기를 드리면 LG에서 개발팀에서 모듈에 모자만 나오면 칼 들고 온다고. 아 요즘요? 네. 저 친정이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휴대폰 저는 휴대폰 얘기할 때도 시도는 좋은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응원합니다. 네? 일단 단말기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S 라인에서 5G 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도기자님이 했던 기능들도 홀로그램. 네네. 그 기능들도 지금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와 하는 어떤 뉴 아키텍처가 아니고 뉴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그냥 진보된 거거든요. 어드밴스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S9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뭐 동인이 되는 게 기존의 유저들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C 시장이 약간 스테이블하게 가는 상황들은 왜냐면 4년 전 지금 8세대 프로세서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4세대, 3세대 프로세서 쓰는 애들도 크게 퍼포먼스 게인을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론 그래픽 코어 말고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SATA 인터페이스 방식 그대로 여전히 또 잘 쓰고 있고 하드코어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SSD의 어떤 성능 증가랑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터페이스 한계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인터페이스만 된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 땡기려면 일단은 어찌됐든 아까 도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컨텐츠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컨텐츠 저희 이제 2020년에 동경 도쿄 올림픽에서는 페이스북에 네. 배터리 안 터지나요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갤럭시 9 얘기하니까 네.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배터리 이슈가 아니었었대요 실제는. 다른 얘기는 나중에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속도에 대한 증가가 확실히 먼저 필요 선행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통신칩 물론 거기에 따른 5G를 그럼 정성. 저는 5G만 되면 바로 가요. 네. 네. 이번에 MWC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이제 연결은 이제 기본적으로 LTE 하면서 광대역으로 진입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통신이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사물들 간의 연결이 얼마나 더 매끄럽게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워낙 또 CS에서 다 나와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나올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소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확 끌어당기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속도 빨라지고 용량 커지고 화질 높아지고 이런 건데 그것들을 담아야 될 어떤 콘텐츠들은 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나중에 뉴스 나오시다 보면 이게 돌려보는 재미 중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는 글로벌에 실제 통신사들의 서비스도 있는데요. 실제 그 통신사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어떤 벤더들의 각축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 원래 네트워크를 하다가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하면서 이제 단말까지 다 장악하려는 이 강자. 왜냐면 이제 삼성이 단말하고 인프라하는데 인프라가 약하거든요. 네트워크 쪽은. 그렇죠. 실제 통신 장비 쪽 하긴 하는데 이쪽에 비해서 좀 약해 있는 와중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키아가 있었는데 노키아가 단말은 포기했는데 뒷단 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은 되게 잘했고 에릭슨이라고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 회사가 약간 휘청거렸나 봐요. 저번에 노키아 분들 말로는 자기네가 이제 에릭슨을 넘어서고 있다. 통신 장비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에릭슨을 시스코가 살해만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시스코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쪽은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쪽이 워낙 그렇죠. IP 쪽에서 1인자라 10년 만에 주가가 엄청 좋아졌대요. 시스코 코리아 분들 10년 전 주가 드디어 다시 올라왔다고 자랑도 해.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우리나라 이제 단말 이슈가 나오고 뭔가 이런 대부분 이제 국내 뉴스 위주로 쏟아지는데 한번 이렇게 외신을 보시거나 할 때
이런 통신 업체들이 어떤 식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CES에서는 노키아가 헬스케어 쪽으로 오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MWC는 이제 통신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네. 그 연결된 포인트들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얘기도 나올 수도 몰라요.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LG 1월 TV로만 1,000억 아, 들었다. 예. 간단 뉴스. 네, OLED 그러니까 올림픽 때문에 근데 소니한테 고급 브랜드 시장 놓쳤다고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던데. 네,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제품을 다 써봤는데요. 네. 소니께 그러니까 LG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약간 좀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 사운드 쪽이 오디오 쪽이 예, 소니께 훨씬 좋아요. TV에 달려있는 스피커나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뭐 LG 패널을 갖다가 쓰고 삼성 패널을 소니가 갖다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소니가 약간 그 필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특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감이 광학 기술 계속 갖고 있던 걸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도 이제 LCD 같은 경우도 삼성 거 패널 똑같은 SLCD 거 갖다가 똑같이 썼는데 소니 거 더 좋아요. 봤더니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그널 칩을 소니가 자체 설계해서 쓰고 있는데 반도체에 소니가 또 그쪽 쪽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널인데 어떻게 다르지 봤더니만 필터 추가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 프로세싱 유닛이 다른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뭐 OLED 쪽은 LG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잘하고 있고, 그래서 1,000억 정도 이제 벌써 지금 1,000억 정도 매출이 올린 거고,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마 역대 올해 연말쯤 되면 역대 최고가 될 거고, 그래서 한 1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1분기 영업이익 1조니까 토탈 합치면 4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4K 말고 지금 4K가 좀 약간 대세긴 한데 2020년에 동경에서 일본 애들이 8K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0인치급이 돼야지만 이제 8K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올림픽 특수 같은 때 이제 그 기술도 진화시키니까 영상 기술이 항상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업스케일링하거나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또 LG도 이제 88인치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억입니다. 1억입니다. TV가요? 네, TV OLED인데 일단 수율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약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3일절이네 벌써 진짜. 다음 주 목요일이 3일절입니다. 와, 2달 금방 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 했나 모르겠는데 뭐 하셨어요? 저 미국 갔다가 하다가 갑자기 설 지나서 했다가 했는데 3일절 네, 3일절 맞이하네요.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진짜 뭐 또 한 주간 건강히 또 잘 지내시고요. 네. 진짜 감기, 독감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